어느 대건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에서 건설한다 그러면은 뭐 전원주택뿐만 아니고 상가 가리지 않고 중규모급이면 이분은 지금 뭐 인터넷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저랑 성이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위빌 종합건설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늘종합건설도 또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홍성 하늘마을 단지공사, 고도은의 아침천지 문화재단, 크리스천 세계선교센터 등 다양한 건설 포트폴리오 실적을 갖고 계신 전승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건축 구조물의 종류와 시공 방법, 쉽게 말해서 저렴하게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약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질의응답까지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전승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시공만 하다 얘기 왔습니다. 오전에도 종로에서 시공을 하다가요, 얼른 점심밥 먹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네요. 지금은 여기 정 교수님은 오늘 저 처음 뵌 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한 1년 전에 봤는데요.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BIM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좀 시공을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저한테 그 이력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쓰려고 하니까는 뭐 어떻게 쓸지는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 건설기술협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시공한 거에 대해서 실적을 올립니다.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쭉 봤더니 이렇게 이제 시공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좀 기억에 남는 현장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첫 기사 때 그 음성 소이면 대장리에 있는 그 공장하고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뭐 기사 생활 제일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일본 말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의 그 민원이 이제 발생을 했던 현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은 이 공장에서 이제 한 5만 평을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이제 한라에 있었을 때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 한라하고 고마스하고 합작해서 지게차 공장을 만들었고, 한라하고 이베코하고 그 이베코라는 그 덤프트럭 이탈리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또 합작해서 또 공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에다가 그 뿌레카란 걸 달아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2주 후에 발파공이 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걸 터뜨리고서 이제 그 암을 전부 다 제거를 했는데 한 1시간 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 올라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암소를 데리고 있는데 숫소를 임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미를 시켜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더니 이게 그 소음 때문에 교미를 안 한다고 송아지값을 우리한테 청구하러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송아지값 그 절반 줘서 보낸 민원을 그 첫 현장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뭐 쭉 와서 했더니 종로에서 마지막으로 오피스를 할 때 그때 IMF가 와가지고요. 한라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중간에 뼈쪽이 산음 자연휴양림이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양평에 지었던 현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통나무로 해가지고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IMF 때 그때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요.
그때 이제 도봉구 창동 쪽에 24평이 그때 1억 500 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저희 돈이 있었고 5,500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는데 갑자기 IMF가 오니까는 그 금리가 30%까지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봉급이 제가 한 1,500만 아니 1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사람 봉급은 그냥 그쪽으로 뭐 이자 갚는데 다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또 한라에서는 제가 잘렸거든요. IMF 때요. 그래서 이제 뭐 해도 뭐 버려야 되니까는요. 아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그 양평 산업리에서 휴양림 공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통나무에 대해서 나무 옥자도 모르는 애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공을 12동을 해주고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밑에 4월 4일 날 그 대전 봉명동에 있는 주상복합 그 신축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중간에 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짓고 삼성이 들어가 가지고요. 뭐 코닝에 아산 탕정에 가서 이제 공사도 했지만은 작년에 그 인천 검단에서 그 모 건설업체에서 그 무량판 구조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무량판 구조란 게 어떤 거냐면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올릴 때 기둥이 올라가면은 기둥과 기둥은 보가 연결됩니다. 근데 보가 연결되면은 보충 때문에 보 높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층고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해나 거기서 한 층을 우리가 30cm만 우리가 좀 아낄 수만 있다면은 10개 층이면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가 없는 건물인 무량판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 주위만 슬라브 두께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가 21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량판 구조에 있는 그 슬라브는 한 30cm, 35cm 그렇게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철근을 더 이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데요. 전단 보강근을 제대로 못 넣으면은 그렇게 또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이에요. 우리나라 작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안전제일이라고 하나 써놓은 것을요. 중국어를 써놓고 몽골, 베트남, 우즈벡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다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들이 주상복합이 됐던 아파트는 그 99% 이상이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노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외노자를 데리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제 작업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즘 대기업들 전부 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기술자를 현채 직원 아니면은 계약직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도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면 그냥 보따리에서 다 가는 거예요. 뭐 저희들은 이거 공사할 때 뭐 야간 공사도 많이 했고 정말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뛰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현채 아니면은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애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층, 20층 올라가면은 감리들이 또 못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리들은 야 사진 좀 찍어서 그냥 보내. 그러면은 뭐 작업자들이 잘된 사진 찍지 못된 사진 찍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설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지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자산 관리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저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들어가서요. 저 전화번호를 좀 찍어 놓으십시오. 010-5442-8573 이 전화번호를 찍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인스타에 전 프로브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뭐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거기에 전부 다 써놨거든요. 뭐 조그만 건설 회사지만은 이렇게 계속 그 시공을 하다 보니까는요 친한 친구보다 꼭 사회에 나와서 꼭 알아야 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그 변호사 한두 번은 꼭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또 한두 번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자산관리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시공사나 건축사는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요, 저도 뭐 1월 달부터 계속 한 달이면 한두 건씩 계속 견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한 100평짜리 나면은 공사비가 보면은요, 되게 이제 그 건축주 되신 분들이 그 복수 견적을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100평을 가지고 11억에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억에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억에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해나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그 내역서를 보고 전부 다 이것을 어떤 내역이 잘 됐다고 그것을 판명하기는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셨으니까는 저 전화번호 아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인테리어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을 하신다면은 그때 저한테 내역서를 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이 내역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을 판가름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의 여기에 유일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필히 저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는 조금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문자 저한테 할 때 그때 자산관리야 그쪽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꼭 필히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솔직히 소장들을 한 10명 데리고 있다가 한 2년 동안에 제가 한 5명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좀 그 당시에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는 좀 많이 좀 활성화됐는데요. 막상 시공하려니까 시공할 그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한 100일 동안 하루에 무조건 4시간씩은 책상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제가 써내게 됐었습니다. 그 책을 써내도 그냥 이걸 출판사에 갖다 준 건 아니더라고요. 뭐 출판하고 편집한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한 1,000몇백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이거 책을 내면은 이거 인세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1,300만 원만 좀 꽂아. 해가지고 1,300만 원을 주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 책을 별로 안 읽으세요. 지금 인세가 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금 한 권 팔면 저한테 1,310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인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2권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분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요. 질문하신 분한테 예, 나중에 그러시죠. 한 30년 동안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별별 건축주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내 집은 이렇게 지어줘, 저렇게 지어줘, 엄청 많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이제 종합건설에 있다가 또 15년 동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보니까는요, 어떤 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줘, 어떤 분은 목조로 지어줘, 목조 중에서 또 한옥으로 지어줘, 어떤 분은 스틸하우스로 지어줘, 어떤 분은 황토로, ALC로, 그다음에 스트로벨로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이건 뭐 다 저희들이 시공했던 이제 현장들인데요.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궁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왜냐면은 궁합이 맞다는 것은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는 열에 의해서 쉽게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위 중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보면 단위 중량이 1세제곱미터, 우리는 이제 일본말로 루베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세제곱미터당 아마 2,300kg 정도 나갑니다. 이제 철코는 뭐 그거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량 목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투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목구조를 이제 짓는데요. 되게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에 95년도 전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들어왔냐? 88 올림픽이 끝나고 노태우 씨가 200만 원을 선포를 합니다. 그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5대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산, 평촌, 분당, 삼본,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분당입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각각의 이제 단독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산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투바이에서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95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생소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들도 전부 다 옛날에는 목구조였거든요. 아버님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베어다가 2, 3년 동안 말려서 그걸로 해서 기둥 세우고 보 얹어가지고 벽체는 대나무 같은 거 엮어가지고 황토로 미장해서 건물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걸 봤더니 굉장히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셰프 그 백종원 씨가 그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얼라면 이것은 이제 북미에서 들어온 캐나다에서 들어온 2x4, 2x6로 해가지고 목구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짓고 있냐? 우리나라에 한 1,500동 정도, 매년 한 10,000동 정도를 착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택도 짓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심심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고 그 목조주택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동 정도 짓고 있지? 그걸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것이 최근이니까 이제 코로나 때 보니면 뭐 4월 달에 한 1,180개, 6월 달에 한 984개, 쭉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빨간 거 한 900동 정도를 우리나라는 좀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식 중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투바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네일건이라는 못을 싸가지고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개 보면은 히노키하고 스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재래식 공법 같은 거 보면은 뭐 장부 맞춤이나 인장, 뭐 메뚜기장 이음이라든지 이런 뭐 또 주먹장 이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옛날 우리 한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일본 애들은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년 전에는 히노키하고 스기를 수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좀 지어주기도 합니다. 얘들이 좀 안정된 구조라는 것은 얘들이 구조 프로그램을 돌릴 때 내진 7 정도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목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중목 구조로 해서 기둥부 방식을 써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로 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도 있어요. ALC로도 건물을 좀 지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ALC라는 것은 오토크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요. 고온 고압에서 양성하여 만든 기포 콘크리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규사와 석회를 원료로 하고 비중은 한 0.5 이내 정도 됩니다. 이건 전혀 불이 안 타는 그 불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LC를 시공하신 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이거 하나만 안 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20년 동안 광고를 써먹네요. 그래서 이렇게 ALC 블록이 있는데요. 이게 좀 가볍습니다. 0.5 이내면은요, 이게 물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하면은 되게 우리가 그 4도시, 1기압 4도시에서 물을 1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육면체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게 1톤입니다. 근데 이것은 0.5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이었을 때는 500kg밖에 안 나가는 거죠. 참고로 아까 있었던 투바이 같은 경우는 0.4 정도 되고요. 일본 중목 히노키나 스기 같은 경우는 0.6 정도 됩니다. 여기 반지 있는데 반지 같은 경우는 비축이 이게 19.3 정도 나갑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가는 거죠. 금 같은 경우가요. 철은 한 7.85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였을 때 거기다 철물을 부어서 이게 양생이 됐다면은 7,850kg가 나간 거죠.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한 절반 정도 나서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급은 단단하니까 스틸하우스로 지어주시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틸하우스인데요. 스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두꺼운 스틸이 아니고 되게 보면은 한 두께가 한 1mm 정도 내야 되는 C자형 아연도금 내형 강판을 가지고 조립해 나갑니다. 이것은 그 캐나다에서 있는 그 투바이제하고 그 시공 방법이 그 흡사합니다. 되게 이제 오면은 이제 자기는 단단한 집을 원하신다고 스틸하우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스트라우스는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풀면은 이게 철이란 게 여름에 빨리 더워지고 겨울이면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열기현상이 생기고 또 습기에 대해서 또 이슬 같은 게 또 맺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구조는 스틸이지만은 결국 예벽을 하려면은 여기는 OSB라는 합판을 붙여야 됩니다.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한 고리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목구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목구조도 위에 OSB라는 합판을 붙이거든요. 스틸도 똑같이 OSB라는 합판을 붙여요. 가운데 있는 중목이 아니면 스틸이 이게 먼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약한 고리 원칙에 의해서 이 OSB는 합판이 먼저 사가집니다. 썩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구조나 그다음에 스틸이나 보면요 수명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이제 황토주택입니다. 충남에 이장님이 황토 마을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24세대를 황토로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황토 할 때 전국에 있는 샘플을 전부 다 구했었습니다. 고령에 있는 황토, 서산에 있는 황토, 하여튼 전국에 있는 샘플을 다 구했더니 한 8가지 종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황토를 써가지고 황토집을 만들어줄까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은 8개의 황토를 전부 다 커다란 다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5일 동안 전부 다 황토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황토 같은 경우는요 쉽게 이게 황토가 풀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왜 5일이었냐면은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오면은 최소한 한 5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고 가정을 하고 5일 동안 전부 다 거기다 물속에 담가놨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풀어진 것은 이것은 이제 아웃 그렇게 하고 쭉 했더니 마지막으로 황토가 2개가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햇빛에 말려도 제일 처음에 이제 황토를 물속에 담글 때는요 정확하게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실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걸 실측을 하냐면요 물에 담갔다가 햇볕이 말리면 이게 수축 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이라도 이게 수축이 있으면은 황토벽돌 그 사이는 그 줄눈 매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황토 자체가 수축을 해버리면은 매지가 나중에 터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계속 실험을 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는 2개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하나는 좀 비쌌는데요. 도대체 어떤 거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렴한 거를 고르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햇빛을 계속 한 2, 3일 말리니까요. 하얗게 백화현상이 나온 거예요. 백화현상.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해서 꽃이 핀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치면은요. 백화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성분이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순수 황토가 아니고 한 업체는 그 안에다 시멘트를 탔던 거예요. 광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웃을 시켰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서산 황토입니다. 서산은 굉장히 황토가 괜찮더라고요. 춥습니다. 이거 짓지 마십시오. 추워요. 그 다음에 이건 스트로벨 하우스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 볏집으로 집을 지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재밌습니다. 보면요. 전 소장 내 집은 볏집. 왜요? 야, 볏집이 친환경이니까 무조건 볏집으로 지어줘. 근데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연의 친환경인지 사람의 친환경인지 그걸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자연의 친환경인지 사람의 친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볏집이냐? 볏집이다. 그럼 짓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트라 말은 그 볏집이나 밀집을 칭하는 거고요. 베일러 말은 집단을 그러니까 집단은 얘기는 압축해서 이거 올린 겁니다. 계속요. 이 벽체 두께가 400에서 500 정도 두꺼워요. 40cm, 50cm가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황토로 해서 미장을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황토 같은 경우는 모세관 현상 때문에요. 비를 많이 우리가 장마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쫙 빨아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강한 햇빛이 내릴 쯤에는 거북이 등처럼 터버려요. 이걸 지어놓고 명상센터하고 이걸 지어놓고 3년 후에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시는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트로벨 하우스는 이것은 비가 많이 온 우기철이 있는 데는 정말 이거 안 좋습니다. 아주 건조한 사막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주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맞는데도 이걸 이렇게 또 지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어주긴 지어줬습니다. 이 한옥입니다. 한옥은 뭐 다 아실 거지만은 한옥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뭐 전통 계승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보다 계승 발전을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500년 동안 그 변동이 없이 그냥 한옥으로 그냥 왔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구조 계산도 못해요. 이나 포스트 기둥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 그냥 고정해서 있으려면은 이 위에는 강한 중량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기와 위에다가 흙 같은 거에서 흙으로 또 올리고 그 또 기압까지 이게 굉장히 커다란 중량물입니다. 위에 기둥이 지붕에 있는 것들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중량이 있으니까는 이 기둥들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조 계산을 못 합니다. 되게 일본을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들은 구조 계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숙제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오델 구자를 써놔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집인데 있죠? 오델 구자가 있냐? 일본에서는 목조주택인데 최소한 100년 이상 된 주택들은 오델 구자를 쓸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제시대 뭐 적산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집들 보면은 한 100년 이상 간 집들은요 좀 뭔가 좀 단순하더라고요. 얘들은 뭐 항상 심플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모토가 이제 무조건 100년 주택을 지은 게 저 지금 소망입니다. 저기 캐나다 밴쿠버 그쪽에서 저는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다층 목구조를 좀 계속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축사분들이 그 목구조에 좀 약해가지고 매주마다 저희 사무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강의를 해드렸고요. 올해도 2월 1일부터 무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게 이제 목구조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학과 그 설계하신 분들이 목구조 그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는 이쪽이 좀 우리나라 건축사분들이 좀 약하세요. 근데 저는 좀 배우려니까는 진짜 뭐 책상에 앉아서 이것보다는 직접 가서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도 한번 갔다 오게 됐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수번 제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잡지책을 보다가 아 이거 나 건물 괜찮네 하면은 저는 직접 가서 그 건물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직접 만져보고 왔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가나가나 현에 있는 그 목구조 주택인데 이게 11층짜리 이건 순수하게 나무로 해서 건물을 11층을 올려놨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작년에 갔는데 문전박대 해가지고 못 들어갔고요. 올해는 정식으로 예약을 했더니 가서 8분이 와가지고 정식으로 인사를 저한테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목구조로 해가지고 11층을 올렸다는 거. 아마 우리도 이제 그래 이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뭐 미야기를 갔더니 이거는 이제 7층을 이제 목구조로 해가지고 건물을 올려놨더라고요. 멍하니 혼자 담배 피면서 야 이거 언제 우리가 이걸 하나 짓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 갔더니 얘들은 또 소방서를 목구조로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한 20분 쳐다보면서 자, 너희들은 불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소방서를 너희들 중목으로 해놨네?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를 봤더니 동사무소는 또 목구조로 해놨더라고요. 좀 배가 아픈 현장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시조가에 있는 그 코에다 하우스라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앞전달에 갈 때는 이제 구마겐코 사무실을 한번 들렸다 왔는데요. 전부 다 이게 이제 구마겐코가 이제 설계한 이제 목구조물입니다. 이건 뭐 캔티르버 구조해가지고 잡지책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 이게 동해가 아니고 이게 저쪽 태평양인데요. 일본도 꽤 많이 이제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 건물이 안 무너지지? 한국에서 잡지책 보다가요.
그러다가 야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목구조는 그냥 보이는 데인데요. 안에 와이어가 엄청 강한 와이어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모든 사방에 있는 대들보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 와이어는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나토시 이쪽은 우리나라 아마 청담동이나 아니면 압구정동 좀 될 것 같습니다. 찻집인데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쉽게 차가 5,000원이면 여기는 10,000원을 받더라고요. 2배가 비싸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런 건물을 우리나라에 지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저 미친놈들 이거 불나면 홀라라 탈 텐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졌네요. 둘 다 그 편백나무 히노키입니다. 가서 만져봐. 히노키 뭔 나무인지. 이제 아파트나 주상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주상복합을 시공하면서 이제 그때 몇 장 지었던 것이 있길래 여기다가 뭐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되게 옛날에는 이렇게 조적을 많이 쌌습니다. 이걸 0.5비 쌓기라고 하는데요. 0.5비 쌓기, 2장이 올라가면 1.0비 쌓기라고 하고 한 장만 올라가면 0.5비 쌓기라고 합니다. 0.5비 쌓기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75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1.0비는 한 150장 정도 들어가겠죠. 요즘 조적공들이 없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경량철골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내부가요. 지금 있는 아파트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하면은 또 몰탈에다가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경량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도 이런 걸로 해서 단독주택도 해봤는데요,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여기는 이제 신사동에서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모피디였는데 제일 처음에는 RC 구조로 해서 3층으로 해서 자기 개인주택을 지어달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요. 오자마자 저한테 역으로 내 돈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는 이게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3층으로 했을 때 단가를 전부 다 적용을 했더니 도저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축자한테 그러면은 1층만 RC로 하고 2층, 3층은 그냥 목조로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을 시키면서 우리가 좀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 제시를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평당 800만 원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목구절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다운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 좀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가성비 주택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 70% 80%는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벽체 같은 경우를 전부 다 RC로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내부에 있는 칸마이 같은 경우는요, 목조로 하면은 엄청 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또 공사비도 또 많이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m 했을 때 철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예부 온백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로 1 곱하기 1 곱하기 0.2 곱하기 요즘 누베당 단가가 있어요. 1세제곱미터당 단가가. 되게 이제 왜냐면은 레미콘차가 이제 시중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6세제곱미터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1세제곱미터가 아까 제가 2,300km 나간다고 했으니까 2,300 곱하기 6 하면은 그 레미콘 차가 최소한 12톤 이상은 싣고 다니는 차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제곱미터면은 왜냐하면 형태를 대면 안팎으로 돼야 되거든요. 곱하기 1을 해서 1세제곱미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한 2, 3만 원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펌프카 장비비 같은 거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목구조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3만 원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한 5만 원, 6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굳이 RC 주택,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꼭 나는 철근 콘크리트여야만 해 그것보다는요.
그 외부 벽체만 RC로 철근 콘크리트로 가고 내부는 이렇게 경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저 주상복합도 마찬가지로요. 요즘은 이렇게 경량 천정틀로 해가지고 스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체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목조보다는 한 5%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계산을 저기 1제곱미터만 딱 띄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너무 빨리 끝났습니까? 아니요, 36. 아, 예. 예, 이제 고맙습니다. 40분로 하길래. 오늘 제가 너무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오늘 할게 많으신데 좀 질문 좀. 아, 예,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예. 저서를 가져왔는데. 예, 예. 그 토목이 된 토지를 파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고 이 토목이나 뭐 하수 같은 게 이제 기간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토목.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땅을 사게 되면은 이나 뭐 단지 공사를 먼저 개발한다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유틸리티 기반시설로 해서 뭐 방금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정화조 시설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지하로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지 같은 걸 개발하면은 바둑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둑판을 만들면은 그만큼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건축은 뻔하거든요. 평당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토목은 자기들은 불도저로 밀면 밀수록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면 또 이제 계단식으로 건물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은 계단식으로 만들면은 그 이제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되게 보강토 옹벽을 좀 많이 쌓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보강토도 토목공사죠. 그 다음에 각종 지하의 정화조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같이 토목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제일 처음에 이제 막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기하고 가장 이제 부지를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전기하고 그다음에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정을 파야 되거든요. 관정을 파면은 되게 한 공당 그것도 이제 소규경이 있고 대구경이 있는데 대구경 같은 경우는 되게 지혜에서 한 150m 내려가거든요. 근데 물을 뽑아 올렸다고 해도 그 물이 그 음료용으로 이제 판명 나오면 마음이 편한데 음료용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다른데 또 파야 되거든요. 항공 파는데 되게 한 1,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200m까지는 그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이상이면 전봇대를 세우자마자 그때부터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그런 것은 대개 우리가 땅을 사러 가면은 거기 이제 중개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개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생님 말처럼 하면은 각 구청에 가면은 토목에 관련된 최근에 진 것들은 도면이 있어요. 있는데 10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지금 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구입을 하고 싶으면은 현장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하고 전기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그게 먼저 우선이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 그 다음에 되게 우리는 가공보다는 단지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지중으로 해서 전부 다 모든 전기통신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만 돼 있다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했으니까는 예. 여기는 제가 여기에는 저 신조가 하나 써놨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이다. 앞으로 저는 한 5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아 그래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건축을 처음 하는 건축주가 예. 시공 시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야 이거 굉장히 먼데 이제 이거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왜 아까 제가 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 선물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저한테 문자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먼저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설계도 지금 보면 50평인데도요. 어떤 분은 500만 원 받은 분도 있지만 1억을 받은 분도 어쩐 만났습니다. 50평인데요. 우리나라 설계는 정말 꼬무줄입니다. 1억짜리 설계 도면을 보고 있으면 1억처럼 설계를 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오면은 이 땅이란 것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 땅을 보러 저도 가거든요. 근데 A분하고 같이 가면은 이 땅은 뭐 계단식이라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B를 모시고 가면 이거 전망 좋다고 난리예요. 보면은 땅이란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합이 있구나. A를 모시고 왔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B는 이 땅은 무조건 자기가 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먼저 이제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갑부들은요 10분 중에서 7분은요 전부 다 부동산에 관련된 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거의 7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좀 속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나중에 선생님 저 전화번호 아셨죠? 저한테 이제 문자를 계속 아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주면은 제가 저녁이라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돈이 있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다. 꿈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10분 중에 7분 무조건 갑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